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참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 희년의 말씀을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희년의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 나라에, 우리 결의에게, 온 세계에 어떻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강의안 있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제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게 이제 유앙겔리조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사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그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다. 이게 이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근데 그 복음이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이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희년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희년의 좋은 소식, 희년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제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이 천군 천사의 합창 중에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 기뻐하신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대다수의 사본들에서 기쁨의라는 그 형용사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명사입니다. 대다수 사본들에서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기쁨의라는 형용사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나 세계 여러 다른 나라들의 번역들은 기쁨이라는 명사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문맥상에서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이 2장 14절은 이제 이렇게 번역돼야 됩니다. 제 강의안으로 2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천지인과 그 순서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땅 위에서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저는 그 가운데 특히 이제 두 번째, 땅 위에서는 평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 이것은 한마디로 희년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 평화. 그것이 이제 미가서 5장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 예언이 되는데 거기에 평화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바로 앞에 미가서 4장에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면서 전쟁을 그치고, 전쟁 연습도 그치고, 그리고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그 비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거하는 삶이 노래되거든요. 이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은 희년 세상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각자 자기가 가문이 하나님께 평등하게 분배받은 기업인 땅, 그 땅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들을 심고 그 열매들을 어떤 강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는 희년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서 4장과 5장이 지금 관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근데 그 메시아께서는 바로 희년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것은 이제 국내 관계와 국제 관계 모두에서 희년 평화를 말합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강한 민족이 약소 민족을 침략해서 땅을 빼앗으려고 침략하는 그런 전쟁을 그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희년의 말씀, 희년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치게 되고, 국내 관계에서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 언어로 표현하면 갑질을 하지 않고 강자와 약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이제 희년 평화의 세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희년 평화에 매우 중요한 것이 토지 평등권입니다. 토지 평등권. 그 희년 경제, 그 주빌리 이카노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희년 경제법의 4대 원칙들이, 그러니까 토지, 주택, 대부, 노동,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그 희년 원칙들이 있습니다.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만민의 토지 평등권 원칙입니다. 그리고 희년 주택법의 원칙은 만민 주거권 보호 원칙입니다. 그리고 희년 대부법의 원칙은 빈민 무이자 대부와 부채 탕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꿔주고 그 사람이 도저히 갚지 못할 때는 안식년에 그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노동 착취 금지와 자유회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년 경제법의 4대 원칙들이 현대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된 대양 경제가 바로 희년 경제인데, 이 희년 경제법의 토대가 되는 것이 토지법입니다. 그래서 토지법 위에 주택법, 대부법, 노동법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법이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서 있는 주택법, 대부법, 노동법의 그 희년 원칙들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현실입니다. 토지법이 무너진, 그러니까 토지평등권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빈곤과 전쟁, 참혹한 일들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토지법에 이제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좀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여호수아서까지 읽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땅은 누구의 것인가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하나님께 땅을 사용할 권리를 선물로 받은 그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땅의 사용권을 공평하게 골고루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토지평등권은 천부인권이 된 것인데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창조명령이라고 하는 혹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죠. 그래서 맨 첫 번째 그 창조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서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창조의 회복, 새 창조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 명령이 너무나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 명령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씀에는 굉장히 그 심오하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당대의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의 형상을 이제 왕을 신의 형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왕같이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자행되던 고대 근동 국가들의 왕 한 명이 지배하고 모든 백성이 그 아래 종이 되는 그러한 왕정에 대한 전면 거부와 비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평등 사상이 담겨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하게 왕이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것이죠. 모두가 왕같이 고귀하게 평등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수령이 최고고 그 아래 인민이 다 종노릇하는 하향 평등화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왕처럼 고귀하게 상향 평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 이런 이제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도 굉장히 심오하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경제학적 의미를 이제 보자면,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라.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지 사용권을 모든 인류에게 주실 때 골고루 평등하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불평등하게 주셨을까요? 평등하게 주셨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평등한 존재로 평등하게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사용권 역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에는 평등 사상이,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는 토지 사용권이, 그래서 평등한 토지 사용권, 이걸 합하면 토지평등권으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평등권, 만민의 토지평등권은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이제 오늘날의 세계와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 거대한 이제 사회 변혁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경험, 그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한 것이 뭐였냐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화벨라도스, 그 판자촌 무허가 그 지역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브라질의 상황은 소수의 대지주들이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고 수천만 명의 농민들이 땅이 한 평도 없이 비참하게 날품팔이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땅 없는 농민들이 이제 또 도시로 와서는 이런 판자촌 지역에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권총으로 마약 갱단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범죄에 너무 일찍 노출이 되니까 그런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이제 그런 이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MST라고 하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풀뿌리 사회 운동이 이제 80년대에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 번역을 하자면
MST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ST입니다. 이제 그 뜻은 땅 없는 농촌 노동자들의 토지 점거 운동,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주들은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에 살면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화려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 동네, 부자 동네 구역을 무장 경비원들을 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농촌에 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가진 땅이 너무나 넓어 가지고 다 그 생산 용도로 사용을 못 하고 놀리는 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땅이 많다 보니까 놀리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놀리는 땅에 이 땅 없는 농민들이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대지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장 병력과 군대, 경찰을 보내서 이제 쫓아내려고 하죠. 근데 농민들은 쫓겨나면 굶어 죽으니까 결사적으로 이제 버팁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농민 지도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피해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최초 그 집권을 했을 때 이 MST 운동을 이제 합법화하면서 땅에 대한 그 권리를 이제 농민들이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권리 보장을 받다가 더 확실하게 이제 또 보장을 받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누가 합법적인가,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농민들은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수행하려고 한 것이죠. 놀리는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는, 땅을 정복하는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수행을 하려 한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대지주들은 그런 창조명령을 수행하려는 농민들을 살해하고 쫓아내려 한 것이죠. 그러니까 브라질 헌법, 브라질의 그 토지 사유 재산제 그 법 아래에서는 농민이 불법이고 지주가 합법이지만, 그러나 브라질의 법 위에 있는 최고법,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이게 역전이 되는 것이죠. 농민들이 합법이 되고 지주들은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주들과 농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땅의 사용권을 평등하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브라질 같은 현실과 견주어 보면 거대한 사회 변혁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토지 제도는 토지 사유 재산제고 대지주의 절대적 배타적인 권리만을 보호하고 땅이 없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땅을 경작할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해서 이제 각계의 이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지식인들의 관념적 유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회개혁, 기독교적 사회개혁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고 기독교 지식인들이 관념으로 놀이를 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런 혹평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토지 평등권, 이 메시지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 평등권 이 메시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수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 한국 사회도 부동산 토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를 성경적으로 변혁하는 거대한 기독교 사회운동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생을 이제 토지 사유 재산제가 합법화된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을 하면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반성경적인
토지사유재산제 이 관행에 대한 전면 비판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처럼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당동 철거민 마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서 일어난 문제 핵심은 토지 문제였거든요. 땅을 가진 사람들과 땅이 없는 세입자 서민들 사이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조합원이 돼서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 세입자 서민들을 쫓아내려고 했고, 이 세입자 서민들은 쫓겨나면 너무나 그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버티는 과정에서 이 철거의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구정동에 부동산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는 아기나 또 행당동 그 철거민 마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태어나는 아기나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토지 평등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이 행당동 철거민 마을에 태어나는 아기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왕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압구정동 부동산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아기와 똑같은 땅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자본주의 국가들이 거부하고 지주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만을 절대적 배타적으로 옹호하며 그렇게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원래 조선 왕조 그 구한말 때까지는 땅에 대해서 3중의 권리가 보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왕토 사상에서 왕의 땅이라는 거죠. 이건 국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왕의 땅이다. 왕의 권리, 국가의 권리, 사회 공동체의 권리가 땅에 대해서 이제 보장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지주의 권리, 양반 지주의 권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땅 없는 소장 농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세 번째 땅 없는 그 소장 농민의 그 땅에 대한 권리가 토지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진 지주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 넘길 때 그 땅 가격의 3분의 2를 이제 이 지주가 받고 3분의 1을 소장 농민에게 주어야만 이 소장 농민을 땅에서 내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1910년대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왕토 사상과 이 소장 농민의 그 권리 두 가지를 부정하고 토지 소유자, 지주의 권리만을 절대적 배타적으로 이제 옹호하는 그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물 일권,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토지의 일권, 오직 한 사람 지주의 권리만을 절대적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일물 일권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일제가 우리에게 이제 강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이 현상에서 영세 상인들이 정말 또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느 거리를 명품거리로 만들면 그게 이제 그 건물 가격의 상승과 건물 임대료의 그 상승으로 폭등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 가난한 문화예술인들과 영세 상인들이 거기서 쫓겨나고 모든 이익을 건물주가 독식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한데, 이것은 이 땅 없는 소장 농민들의 권리를 그 전체 가격의 3분의 1만큼 보호했던 조선 왕조와 구한말보다 훨씬 더 못한 후퇴해버린,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제가 우리나라에 강요한 그런 잘못된
법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평등권을 우리 시대에 이제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 제1호가 바로 지주의 절대적 배타적 권리만 옹호한 바로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에게 강요하고 관철시킨 이 잘못된 토지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 제1호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나눠주신 바로 그것을 우리 현실에서 최대한 실현해내는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민수기죠. 하나님이 이제 토지 사용권을 애굽의 가혹한 종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모든 가족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2번 하나님이 이제 명하시는데 그 중요한 목적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 평등 분배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파별 가족별로 수를 세워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그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평등하게 땅을 분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 그러니까 그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는 12명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말할 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곧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토지 가치에 입각한 토지 평등 분배를 염두에 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곧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아야만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좋은 땅을 받는 지파들 가족들에게는 좁은 면적으로 주고 좋은 땅은 좁은 면적으로 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쁜 땅을 받는 광야와 같은 그런 나쁜 땅을 받는 지파들 가족들에게는 넓은 면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평등하게 토지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땅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1인당 똑같은 면적으로 토지를 분배하면 좋은 땅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나쁜 땅을 받는 사람들은 이건 불공평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12지파 토지 분배된 그 지도를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좀 의아하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남쪽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지나치게 넓고 바로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받은 지파의 면적은 지나치게 적거든요. 베냐민 지파와 이제 유다 지파의 인구 비가 최대 한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의 그러니까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로 생각하면 그 면적 차도 2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넓어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지나치게 좁아요.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그 남쪽 대부분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땅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AD 1세기에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 그 책에 보면 바로 그 베냐민 지파는 가장 좁은 면적을 받았는데 가장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라고 하는 거. 근데 이 토지 가치의 본질이 지대입니다. 땅지 대가대 해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이게 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란 말은 지대의 평등 분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지대 평등 분배제 사회였던 것이죠. 지대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대 공유제입니다. 지대 공유제. 그것은
기업이란 말에 담겨 있어요.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그 단어의 본질은 토지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서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쳐야 하는 11조와 각종 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사용하는 차지인, 그러니까 빌차차 땅지자에서 땅을 빌려 쓰는 사람, 곧 소작인, 토지 사용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대, 소작료, 토지 사용료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각종 헌물은 유일한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사용권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바치는 지대, 토지 사용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1조와 각종 헌물 지대를 이스라엘 사회공동체가 공유하게 하셨죠. 레이지파와 제사장들 위해서 쓰게 하시고 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속의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한 공공재정으로 11조와 각종 헌물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지대를 공유했다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대 공유제와 아까 말씀드린 지대 평등 분배제 이 둘을 합하면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토지법은 지대를 평등하게 분배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그러니까 구약 토지법은 토지 측면하고 지대 측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토지 측면에서는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입니다. 토지 신유, 신이 이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평등하게 임차, 빌려 쓰는 제도라는 것이죠. 토지 신유 평등 임차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빌려 쓰는 제도라는 것이고, 지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가 됩니다. 지대를 온 백성이 공유하거나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에 모두 토지 평등권 원칙이 담겨 있어요.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평등하게 빌려 쓰는 것이고 또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대를 공유하거나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죠.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희년법을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관철하려 하면 안 되고 그 원칙을, 희년 원칙을 우리 시대에 적용, 실현해야 된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 상황과 현대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율법, 그건 토지법도 마찬가지고요. 희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그 율법에 담긴 원칙이 뭐냐를 먼저 찾아내고 근데 그 원칙이란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인데 그 원칙을 찾아내서 그 원칙을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희년 토지법으로부터 토지 평등권 원칙을 이제 찾아냈고, 그럼 이 토지 평등권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 조세제로 적용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지대 조세제란 지대를 조세, 세금으로 환수해서 공유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와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말한 지대 조세제나 성경의 토지법 모두 지대를 공유하거나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거든요. 따라서 지대조세제는 성경적인 제도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 시대에 이제 입법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 토지평등권을 명시하는 토지평등권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만, 타이완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죠. 그런데 타이완 헌법에 토지평등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치
토지 가치 증가분을 모든 인민이 향유한다. 토지는 전체 인민에게 귀속된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 헨리 조지에게 깊이 영향을 받은 이제 사람 중에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중국의 순원 있는데 그 순원이 청황조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정을 시대혁명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순원이 헨리 조지 사상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산민주의를 이제 신중국 그러니까 건국 철학으로 이제 제시를 하죠. 산민은 이제 민족 민권, 민생인데,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와 민권주의는 중국 지식인들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순원 사상이 독특한 것은 마지막 민생주의에 있는데, 민생주의의 핵심이 토지평등권입니다. 그리고 토지평등권을 이루는 방식으로 토지세를 제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이 이제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게 밀려서 타이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만 헌법에 이 내용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그게 아니라 타이완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그 헌법에 이 토지평등권을 넣을 수 있고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헨리 조지의 그 토지평등권 사상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연물과 인공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물은 하늘, 땅, 바다, 햇빛, 공기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공유해야 마땅합니다. 자연물은. 그런데 인공물, 사람인 공공해서 사람의 공, 노동이 들어간 물건, 그러니까 노동생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인공물은 그것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노력한 사람이 갖는 게 정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물과 인공물을 구분을 해서 자연물은 공유하고 인공물은 사유, 개인이 소유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의 대표적인 게 땅이죠. 토지. 그래서 토지의 지대는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서 사회가 공유하고 그 대신 인공물, 노동생산물에 부과하는 세금은 다 없애자. 이거 이제 헨리 조지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무게중심을 생산활동에서 그러니까 생산, 유통, 소비, 소득을 증대시키는 활동에 대한 세금을 다 없애고 노동생산물에 대한 세금 다 없애고 세금의 무게중심을 토지의 지대로 다 이동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조세이동, 텍스 쉬프트라고 합니다. 조세이동.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이 이제 사라지면 생산의 용수철이 튀어오르면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이게 결국 고용을 창출한다는 이야기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쪽 토지의 지대를 다 환수하게 되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절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즉각적으로 중단됩니다. 근데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주범이 바로 부동산 투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엄청난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은 분배 정의까지 동반하는 바람직한 경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국과 북한에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냐면 한국은 지대조세제로, 북한은 토지공공 임대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처럼 토지가 이미 사유화돼 있는 그런 체제에서는 토지를 국유화할 필요 없이 토지 사유화된 그대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등기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대신 토지 사유재산제 알맹이가 지대 수익권이거든요. 지대를 수익할 권리인데 지대 수익권을 개인에게서 사유공동체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대를 다 환수를 하고 그 대신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총 지대가 연간 300조 원입니다.
총 지가는 1경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땅값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 합하면은 1경원을 넘어요. 그러니까 1억 원에 1억 배가 1경이죠. 근데 지대 총액은 연간 300조입니다. 근데 지대의 대부분은 도시 토지의 지대입니다. 농촌 토지의 지대는 얼마 안 돼요. 도시 토지의 지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의 연간 건물 임대료가 1억이라고 하면 이 건물 임대료는 토지분 임대료와 건물분 임대료의 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건물이 새 것이고, 이러면은 건물분 임대료가 더 높을 것이고, 비중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토지분의 임대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 이 토지분의 임대료, 이게 지대인데, 이 지대가, 그러니까 이 도시토지의 이 지대가 전체 연간 총지대 300조 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이제 한국 그 첨단 기업들을 또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이제 그 강남 그 테헤란밸리에 최초의 그 첨단 기업들이 입주를 할 때는 건물 임대료, 즉 지대가 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건물 임대료를 이제 폭등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고 연구 개발을 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이 건물주에게로 그냥 이렇게 이전돼 버리니까 그 높은 건물 임대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도 최초 입주할 때는 임대료가 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임대료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시 거기서 저쪽 판교 테크노밸리 쪽으로 또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첨단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물주, 물론 이제 건물을 수리, 보수, 개선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 기여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 사유주의 상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토지의 이 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사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건물주가 독식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게 스탠퍼드 대학의 땅을 이제 거기 실리콘밸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건물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 선벨트, 텍사스주 오스틴 같은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그 최초 이전할 때는 임대료가 쌌거든요. 근데 거기도 몇 년 지나니까 임대료가 또 상승 폭등을 해요. 그래서 오스틴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또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모두 다 이런 이제 이 토지의 지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경제 발전을 이제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그 지대 문제는 과거 농경 시대에나 뭐 중요했지 우리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촌 토지의 지대는 얼마 안 돼요. 도시 토지의 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토지 문제가 이런 이제 첨단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처럼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 토지 사유제를 그대로 두고 대신 조세제도 하나만 바꿔서 지대 조세제를 실시를 하면 지대를 모두 공유를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를 하면서 대신 이제 다른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을 최대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총 필요 세수가 1년에 600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 지대가 이제 300조니까 한 절반 정도를 지대를 가지고 이제 충당을 하면서 나머지 300조의 세수는 불로소득부터 환수를 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불로소득에서도 악성도를 가려서 최악의 불로소득부터 최우선에서 환수를 하고 그 다음 순위의 불로소득 순으로 쭉 해서 이 불로소득만으로 세수 600조가 다 충당이 되면 근로소득,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을 없애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상품을 살 때 거기에 부과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 부과된 이것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막론하고 똑같은 액수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불평등한 역진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세 같은 걸 모두 다 없애면은 물가가 10%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세금을 없애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경제학자들이 하긴 하는데 그와 별개로 일단 바람직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할 때 이런 그러니까 생산, 유통, 소비, 소득에 부과하는 이런 세금들을 최대한 감면하고 토지의 지대로 세금의 무게중심을 옮길 때 분배 정의와 경제 성장을 모두 바람직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하고 북한은 토지 공공 임대제를 실시하면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컨대 과거 그 개성공단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부지를 이제 기업이나 개인에게 그 토지 사용권을 몇십 년간 이렇게 이제 팔 때 경매시장에 붙여서 최고액 지대 입찰자에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이나 기업에게 토지 사용권을 몇십 년 동안 팔고 대신 토지 사용료 지대를 환수를 해서 그것으로 북한 정부의 공공재정으로 또 인민에게 이렇게 고루 분배를 하면서 그 대신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토지공공임대제, 지대조세제 말만 다르지 그 알맹이에 있어서는 하나가 됩니다. 토지의 지대는 공유하고 생산활동에 대한 노동생산물에 대한 세금은 최소화하는 체제로 남북이 바람직한 통일을 이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희년 체제를 우리 시대 통일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체제를 나눌 때 생산 수단, 토지와 자본 두 가지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이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공유를 하고 그리고 계획 경제를 택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산 인센티브가 소멸되면서 아주 빈곤한 그 생산력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렸죠. 반대로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사유, 개인 소유를 하고 시장 경제를 택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소유 양극화, 경제 불평등, 빈부격차 같은 심각한 폐단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헨리 조지가 말한 이 희년 체제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 자본은 노동 생산물의 일종이거든요. 기계나 건물 같은 걸 말합니다. 화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화폐 자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기계나 건물처럼 다음 그 부의 생산에 투입되는 물질적인 부를 이건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나 건물을 만드는데 사람의 노동이 투입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를 보장을 하고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그래서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죠. 대신에 토지의 지대는 사회공동체가 만들어내고 상승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회가 이제 환수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직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이제 북한이 이제 경제 개혁 개방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는데 중국 이제 충칭 경제 모델이 있습니다. 장강을 따라서 하류의 상하이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중류에 충칭이 있습니다. 충칭은 이제 국민당이 항일 전쟁을 마지막까지 했던 곳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충칭입니다. 그래서 충칭은 이제 국민당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순원 사상, 삼민주의, 그 민생주의, 토지평등권 철학이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충칭이 2002년에 이제 충칭 경제 모델을 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충칭의 전체 인구가 3,700만 명이가 돼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칭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북한이 벤치마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토지가 이제 둘 다 사회주의 체제니까 다 공유화돼 있으니까 비슷한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2002년에 이제 충칭 모델을 시행할 때 그 직전에 2001년에 토지 재정 수입이 충칭 시정부의 토지 재정 수입이 2억 위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충칭 경제 모델을 시행하고 한 9년쯤 지나서 2010년경에 토지 재정 수입이 980억 위안, 그러니까 약 1,000억 위안으로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2억 위안에서 1,000억 위안으로 500배 증액을 한 겁니다. 500배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법인세를 없애버렸어요. 법인세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재정 수입이 충분하니까 법인세를 없앴고,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세계 전역에서 충칭으로 공장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일보에 그게 돼서 특필이 됐는데, 현대차 회장 정봉구 씨가 충칭시 회장하고 악수하면서 그 현대차 공장을 충칭에 건설하는 그 MOU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현대차가 왜 그쪽으로 이전했을까요? 법인세,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헨리 조지 이론의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이 충칭 모델에 대한 그 이론가가 대표적인 분이 중국 칭화대의 추이지위안 교수입니다. 우리말로는 최지원인데, 이 추이지위안 교수가, 이제 중국어로 책을 썼고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책에서 충칭 경제 모델의 이론적 근거는 헨리 조지와 순원이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와 순원 사상에 입각해서 충칭 경제 모델을 시행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충칭의 그 경제발전 속도는 중국 1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그것은 토지의 지대를 환수하고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시킨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분배정의도 상당 정도 실현을 했는데, 충칭 시정부가 이제 이 막대한 이 토지재정 수입을 빈곤층, 저소득층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저소득층이 농민공입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렇게 온 사람들. 그리고 농민공의 그 민생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거 문제. 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십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이 막대한 토지재정 수입을 쏟아부었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 다음에 농민공들의 또 하나 문제가 실업 문제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초소형 기업 6만 개를 창업하는데 충칭 시정부가 자금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되도록 그렇게 하고 충칭 경제 발전이 일어나도록 한 거죠. 그리고 농민공들이 자기 농촌 고향에 남겨두고 온 늙은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 그 양로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막대한 토지 재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저소득층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분배정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하는 엄청난 효과를 냈거든요. 그런데 저의 눈으로 보면 불충분한 그 개혁 조치였거든요.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그 낮은 수준으로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효과를 냈다면, 만약 북한이 이것을 정말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 성장은 놀라운 속도로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건 다시 말하면 한국 경제 수준을 북한이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걸 하지 않고, 지대조세제를 하지 않고 북한이 토지공공임대제를 충칭 모델을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했을 경우에 경제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북한 동포들이 더 이상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고, 북한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선 나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통일한국의 대안을 희년한국으로 제시해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목사님 혹시 한 분이라도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혹시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희 씨 이야기한테. 예. 그랬습니까? 예. 그 이제 조수미 씨가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그 이제 화벨라도스 그 판자촌 주민들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 음악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참혹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즉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이제 잃어버린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브라질에도 희년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희년이 선포되고 실현돼야 하고, 이것은 이제 이 제3의 체제입니다. 이 희년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이렇게 아우르는, 둘 다의 장점들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해결하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성경 그 희년의 그 말씀과 이제 이렇게 부합해요. 성경 희년 경제에서는 토지의 지대는 아까 공유하거나 평등 분배하지만 사람의 노동 생산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를 최대한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대표작이 그 진보와 빈곤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그 영어권 국가들에서 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진보와 빈곤이, 이 책이.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넌픽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고, 헨리 조지가 영어권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그 나라들에서 이 토지평등권 개혁운동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특히 이제 호주의 역사책에는 헨리 조지의 이 연설과 그때 실현된 호주의 이제 강력한 그 부동산 개혁 정책들이 이제 호주 역사책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칼 마르크스보다 헨리 조지의 영향이 더 컸어요. 미국, 그러니까 이 영어권 그 사용 국가들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헨리 조지가 말한 이 희년 체제를 러시아도 중국도 시행하지 않은 결과 러시아 공산화, 중국 공산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만약 그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죽을 때까지 외친 이 헨리 조지 방식의 토지평등권 계획을 러시아가 했다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순원 사후에 장제스가 이 국민당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제스가 이제 대만으로 퇴각하기 얼마 전에 자기 장제스 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본토를 공산당에게 빼앗기게 된 것은 일찍이 순원 선생이 이야기한 삼민주의, 특히 민생주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의 비극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우리 시대에 실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나라, 희년 한국으로 통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